고금리라는 패턴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예금이라든지 적금과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쪽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맞고, 그래도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배당을 많이 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 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는 시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박사님은 그 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결국엔 금리의 고금리라는 패턴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백투 베이직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예금이라든지 적금과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투자 쪽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금융자산 가격의 자본 차익을 뭐 기대 수익을 몇 개월에 몇 프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배당을 많이 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 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뭐 원래 또 중간선거를 하고 나면 시장이 뭐 이렇게 올랐다는 역사가 많은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중간선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 뭐냐면은 사실은 그동안의 금융시장이 좀 좋았고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는 BBB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걸로 향후에 수년간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재정 지출의 총 규모가 항목별로 보면 구조계획법,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법, 최근에 발표됐던 인플레 감축법까지 다 합쳐서 5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민주당은 계속 이제 추진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꾸 재정 지출을 갖다 확장 재정을 자꾸 하면 결국에는 물가를 더 못 잡는 거 아니야, 인플레 자극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결국에는 기업 쪽에서 증세 혹은 부자한테 증세를 해서 돈을 걷어들여서 돈을 쓰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은 성장 가도에 있어서 소비가 70%고 그 소비를 이끄는 건 결국에는 기업들이 많은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 증세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나 마진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이제 고용을 더 창출시키기 힘든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서 이렇게 재정 지출한다, 이건 약간 좀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러면 하원을 무조건 장악은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이나 지속성 입장에서. 근데 지금 팽팽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고하게 지지하는 좌석에 대한 그 수요자 숫자가 150석인데 공화당은 159석이에요. 공고한 숫자가. 만약에 이번에 중간선거가 과거에처럼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였고 이번에 중간선거를 잘 치러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은 또 재정 지출을 할 테니까 돈을 풀 테니까 잠시 들썩일 수 있겠는데 분위기가. 반대로 민주당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혹여나 하원을 장악 못하게 되면 지금 세워놨던 그 5조 1천억이라는 것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5조 1천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는 좀 그래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는 건 덜 하겠죠. 근데 반대로 금융시장은 일단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을 풀리는 건 덜해지니까 당연히 들썩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거나 좀 약간 분위기가 깔아앉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선거 시기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미국 대은행이 세계적 물가 상승 앞으로 10년 더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10년 동안 물가가 미국 물가가 7, 8%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아까 방금 제가 뭐 블록화가 편먹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화가 됐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꼭 7, 8%막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예전에 2%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 3, 4, 5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기간이 수년간은 될 것이다 하는 말에 이제 전 동의는 하고요. 이게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은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원자재도 예전처럼 다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전쟁은 사실 쉽게 끝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다른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블록이 좀 더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편을 암묵적으로 들어주고 러시아 원유를 사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이제 이쪽 블록의 편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원유라는 생산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러시아하고 또 한 나라의 이제 그 사우디 쪽이 또 한편인 것처럼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핵과 관련되는 공통점의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또 북한하고 또 편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쪽 블록들이 되게 공고해지는데 이쪽 블록 중국, 인도, 러시아, 뭐 북한, 뭐 사우디 이쪽 블록들의 국가가 공통점이 뭐냐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의 국가들하고 서방하고 계속 다툼이 앞으로 저는 이제 길게는 10년까지도 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의 물건은 서방에서 쉽게 싸게 사기는 힘든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절대적 물가 숫자가 지금만큼 높진 않겠어도 내용상의 물가 높은 상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에 이어가지고 또 영국 물가도 40년 만에 최고치 10.1% 상승한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영국도 사실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는 영국의 물가 CPIH라는 지수를 살펴보면 30% 이상이 주거비 쪽하고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쪽인데 수도 전기 가스 가격이 상반기 말쯤이었죠. 6월 7월까지 피크를 찍고 이제 UK 가스도 그렇고 TTF 유럽의 가스 가격도 피크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절대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여전히 또 높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대 비중으로 그들도 이제 식료품 가격이 10% 정도 차지하는데 곡물 가격이 참 어려운 게 상반기 초에 피크를 찍고 떨어진 상태인데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횡보를 하는 이 수준이 절대 가격 수준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실 이미 코로나 시기에 많이 곡물 가격이 올랐지만 그 전 시점과 비교해서는 거의 뭐 적게는 60% 많게는 70-80% 오른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영국에서는 받고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분을 또 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화두를 미국과 영국으로 다 연결해서 글로벌리하게 다 생각해보면 고용지표 약간 침체시키고 뭐 소비를 좀 둔화시켜서 미국이 침체되고 뭐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공고해지면 이쪽에 원자재 중심 국가들이 모였는데 이쪽 원자재를 싸게 구입하기 힘들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인플레 압력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한 국가 침체 발생하고 두 국가 뭐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침체가 어느 정도 확 GDP, 명목의 GDP 자체가 그레이드 자체가 확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 그러니까 자연 성장 경로에서 다운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이러한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프라가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확장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이것에 대한 물가를 잡기 위한 현 국면에서의 해답은 미국을 위시로 한 어떤 전 세계 경기 침체 경로가 그게 사실은 솔루션이고 그게 됐을 때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지금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던데 오늘 또 좀 1,400, 3,40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은 올 상반기 초에는 이제 빠르게 올랐죠. 뭐냐면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기준금리도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올랐고 지금은 이제 또 한 번의 허들에 또 이제 갇힌 상태입니다. 뭐냐면 글로벌 달러 가치라는 것은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 가치 대비해서 달러가 더 비싸냐 싸냐에 의해서 글로벌 달러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원 달러가 거래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화나 글로벌 통화인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보다도 달러가 비싼 국면이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잠시 잠깐 이제 지지난주까지 이제 영국의 감세 정책 때문에 파운드화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고 감세 정책이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가 잘못됐고 부채를 더 늘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가 빠르게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왜냐면 감세를 이제 안 하겠다. 그 나쁘다는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그 동시에 이제 유로화도 반등이 나오면서 달러가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그러면 끝이냐? 사실은 이제 파운드가 그래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달러가 더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하지만 유럽은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의 독일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점진적으로라도 수요가 이제 위축이 되면 독일의 3사, 자동차 3사가 매출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원유나 가스 가격이 좀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절대 가격은 여전히 예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에 대한 압박 부담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 유럽 경기가 올 2분기까지 유럽이 오히려 남유럽의 서비스업 회복, 관광 수요 회복 때문에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좋았지만 내년 초반에 되면 제조업 기반으로 또 한 번 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유럽 경제가 힘들면 유로화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오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으나 환율의 고점은 아직 안 본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불안 양상은 쉬었다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감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은 그렇게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는데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이나 경제 참가자들이 이제 마지막 교두보 막 다 버려도 이거 하나 뭘 가져야 돼라고 하면 달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미국도 발권력이 있고 영국도 발권력이 있는데 미국의 발권력은 믿고 발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통화를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발권력은 워낙에 GDP 규모도 크고 달러의 거래 규모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통화를 찍어서 결국에 그 돈을 뿌리면은 결국에 그게 다 흡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번에 침체하지만 미국이 침체를 만약에 겪어서 인플레를 빠르게 혹여나 잡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발권력 통화를 찍어가지고 제일 먼저 경제가 살아날 나라는 결국엔 미국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영국도 발권력이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영국은 이제 그 급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침체가 발생해도 발권해가지고 돈 풀어도 그게 시장의 소화 흡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찍어낸 파운드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찾진 않을 거다.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지만 사실 예전에 2011년도 때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있었는데 그 재정적자 이슈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이 다 추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빨리 살아난 금융시장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풀거나 아니면 제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컨트롤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제일 빨리 살아났거든요. 서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서프라임 때도 사실 제일 먼저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됐다가 돈을 풀면서 또 경기와 금융시장이 제일 빨리 살아났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사실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다 못 믿겠는데 그래도 경험상 그리고 구조상 미국 달러는 믿을만해. 그나마 믿을 건 이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글로 가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미국 달러조차도 이제 못 믿겠다 이러면은 이제 최후의 보루의 선택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근본이제처럼 금을 찾겠죠. 근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고 미국 경제가 뭐 신뢰를 그렇게까지 잃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오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